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예, 정성규 변호사입니다. 정성균 변호사님께서는 그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많이 하셨죠? 예. 요즘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수사반장이나 아니면 소년심판 이런 데서 촉법 소년이어서 난 처벌받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나 촉법 소년이에요. 내 나이 아직 만 14살 안 됐어요.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고요. 저 처벌 안 받잖아요.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오늘은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이 촉법 소년, 부장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이처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행법 하에서는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살인과 같은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과 다르게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소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나요? 먼저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고 그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우범성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범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그럼 죄를 짓지 않아도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러면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우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년법에서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버릇이 있을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있을 것을 우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도 소년의 경우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혹 신문에서 보면 엄한 판사를 10호 판사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소년보호 처분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년법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나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년재판을 받으러 가셨는데 판사님이 1호다라고 말씀하시면 보통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6호부터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설로 가는 처분인데요.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6개월 동안 위탁되는 것이고 8호부터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데요.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10호는 가장 장기인 2년 동안 소년원으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보통 6호 처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6호 처분부터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도 대전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 출연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제1호 처분이 나오는데 1호 처분의 경우도 집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 처분에는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 부모님들의 보력이라든지 보호 의지가 극히 취약한 경우에 아이들을 대안가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도록 명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소년재판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1일 기일에서 바로 처분이 나는 게 소년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경찰에서 소년 보호 사건이 송치가 되어 오면 그 내용을 살펴봐서 소년부 판사님들께서 이 사건에 맞는 조사를 먼저 보내거든요. 가정법원에 있는 조사관 조사를 거치게 하기도 하고요. 어린 나이 친구들이라면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서 상담 조사를 받도록 하고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고학년 이상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결정적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보고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님은 처분의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1회 기일에서 이미 보냈던 조사 자료 다 가지고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생각했던 처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렸던 그런 처분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생각보다 좀 크고 무거운데 조사 없이 첫 기일에 가정법원에서 부른다면 그때는 내가 임시위탁을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 방법 외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하는 분류심사가 있거든요. 네. 그 분류심사를 위해서 그 소년 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것을 임시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예. 그날 갑자기 위탁이 될 수도 위탁이 돼서 예. 집에 못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궁금할 게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업 일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시탁이 되면 그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 받는 기간 동안에서 그 지내는 동안은 학교 수업 일수에 다 포함됩니다. 아, 네. 예. 소년 사건으로 해서 이제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송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 과정에서도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소년 재판을 받을 때 보호자나 아니면은 그 보호 소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겠다라는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계획도 그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으러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재판하는 판사님께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이런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또 보여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겠죠. 뭐 세부적인 거긴 한데 법정에 가실 때는 반드시 교복과 같은 단정한 옷차림 입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간혹 하다가 재판 받으러 가는데도 생각이 없이 찐하게 이제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네네. 임시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 소년부 재판 하시면서 많은 범죄를 보셨을 텐데요. 예. 그 연령별로 주의할 범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